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 전근대사 그 8번째 시간으로 고려에서 몽골의 간섭과 그 간섭으로 인한 정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었는데요. 고려의 대외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10에서 11세기는 거란과의 관계가, 그리고 12세기에는 여진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란과 여진, 이 두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충돌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 충돌을 이겨내거나 아니면은 그 관계를 받아들임으로써 고려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 중원 세력과 북방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활용해서 상당히 독자적인 천하관을 발전시키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죠. 해동천자라든지 해당천하 같은 개념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요. 요게 13세기가 들어서면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은 고려의 상황도 상당히 크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13세기 초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바로 몽골 초원에서 칭기즈칸이 등장을 해서 그 지역에 있던 몽골을 통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변화입니다. 자, 이 시가 1200년대, 13세기 초니까 1200년대 초인데요. 무신 정권 중에서도 특히 상당히 안정적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최씨 정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몽골의 침략이 이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는 고려에 들어온 거란족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이제 몽골 초원에서 남아있던 거란 세력들을 쫓아오는 과정에서 거란이 후퇴를 하겠죠. 그 세력들이 밀려 고려에 들어왔다가 고려군과 몽골군의 연합작전에 어떻게 보면 휘말려서 거란이 이제 격퇴가 됩니다. 근데 이걸 빌미로 몽골이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걸 빌미로 거란의 침략을 도와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려에게 계속해서 과도한 곡물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산물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고려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게 1219년이고요. 그 과정에서 1230년 즈음에 몽골 사신이 고려에 들어왔다가 귀국하는 길에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몽골 사신의 이름이 저고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압록강 부근에서 살해가 됐고요. 고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진의 소형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고려가 이걸 빌미 삼아서 침략을 해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게 1차 침입이고 1231년에 첫 침입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고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려와 몽골과 강화를 맺고 일단은 화해를 하고 몽골군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몽골이 위협을 가해올 게 눈앞에 뻔히 보이니까 아예 이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그나마 좀 안전한 강화도로 천도를 한 후에 장기 항전을 준비를 합니다. 요 강화도 천도를 그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가 상당히 주도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최씨 정권 같은 경우는 몽골의 항쟁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 몽골 항전은 이끌어 나가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물론 잘 알아두실 건 강화도를 막아내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간 거지, 강화도로 일단은 수도를 옮긴 이후에 이 무신 정권 같은 경우는 이 강화도를 지키는 데 상당히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한반도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침략에 맞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한테 섬으로 이주를 하거나 몽골이 쳐들어오면 산성으로 도망을 찾아서 알아서 막도록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총 몽골이 1차 침입 포함해가지고 6차례 더 쳐들어오거든요. 대략 한 30여 년 동안. 그동안 처인성이라든지 충주성 같은 곳에서, 여기 보시면 충주 지역과 처인성은 여기 지금 용인 지역이거든요. 용인 지역에서 일반 백성과 하층민들이 주도가 돼서 몽골과의 항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거기서 몽골군과의 대항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몽골의 거듭된 침입으로 엄청나게 국토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백성들이 끝까지 저항함으로써 몽골이 계속해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 몽골과의 항전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제대로 항전을 이끌지 않았던 최씨 정권의 권력의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의 어떻게 보면 권력을 지탱해주는 힘 같은 것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폐해지는 나라 꼴을 보면서 점점 몽골과의 어떻게 보면 강화를 추진해야 된다. 몽골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몽골과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강화도에서요. 정부 내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최씨 정권은 이걸 억누르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걸 억누르는데 실패하고 결국에는 1258년에 최씨 정권이 드디어 붕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최씨 정권이 붕괴하기는 했지만 무신 정권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최씨 정권 하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또 다른 무신이 최씨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잡는 과정에서 몽골과의 강화가, 몽골과 화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의제로 떠올랐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씨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는 고려가 그 다음 해 조건부 항복을 하면서 일단은 몽골이 계속 쳐들어오는 건 끝이 나게 됩니다. 1259년에요. 그렇게 뭘 맺게 된다? 강화를 맺게 되는데요. 몽골은 계속해서 강화 조건으로 뭘 내세웠냐면 고려가 강화도에서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와라. 너네가 이 내륙으로 다시 들어와야지만 너네가 제대로 항복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이 최씨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권력을 잡은 무신들도 강화도를 포기하고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강화도를 포기하고 개경으로 돌아갔다가는 몽골의 어떻게 보면 간섭 하에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무신 세력들이 결국에는 권력을 잃어버릴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겠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몽골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 동조를 하면서 무신 정권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강화를 했고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강화도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무신 정권을 흔드는 목소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목소리를 주도했던 게 그때까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국왕이 몽골과의 강화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몽골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세력 결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몽골도 이 고려의 국왕을 후원해주고 지지를 해주면서 무신 정권을 계속해서 견제하고자 했던 거죠. 결국에는 국왕이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데요. 이 환도 과정에서 반대하던 무신 정권이 결국에는 붕괴를 하게 됩니다. 즉 강화도의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 자체가 무신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던 거예요. 그게 국왕의 결정으로 결국 개경환도로 이어지게 되니까 무신 정권이 붕괴를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1270년입니다. 즉 1170년 무신정변으로 시작되었던 무신 정권은 딱 100여 년 뒤에 몽골과의 어떻게 보면 전쟁 과정에서 옮겨갔던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는 과정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 이 환도를 주도했던 게 국왕이었잖아요. 결국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다시 복귀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이 과정에서 끝까지 개경환도를 반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삼별초죠. 이 삼별초 같은 경우는 몽골과의 항쟁에서 그래도 상당히 몽골과의 항쟁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군부대인데요. 그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몽골과의 항쟁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목소리가 컸던 것도 있지만 이 삼별초가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별초 입장에서는 개경으로 돌아가서 왕권이 복귀가 되고 몽골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이었던 자기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실권이라든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별초 세력들이 진도라든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끝까지 몽골과 항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항전이 대략 3년 정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진압이 되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이 몽골과의 침입을 통해서 결국에는 알아두실 건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요. 이 과정에서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몽골의 침입이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럼 이렇게 왕권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왕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무신을 제압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바로 몽골 세력이라는
강력한 힘을 등에 업었었기 때문입니다. 1259년에 조건부 함곡을 한 직후부터 왕실에서는, 고려 왕실 같은 경우는 몽골과의 외교 관계를 주도를 하면서 몽골과의 접촉을 상당히 늘려왔고, 그 과정에서 왕실의 목소리를 키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개경으로 환도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몽골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개경으로 돌아온 이후에 고려 같은 경우는 이 몽골, 그리고 몽골이 세운 원이라는 나라에 엄청나게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배층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몽골과 강화를 한 이후에 이 고려 왕 같은 경우는 원의 공주와 혼인해서 원 황제의 부마, 사위입니다. 원 황제의 부마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 왕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전체 어떻게 보면 몽골 제국 안에서도 상당히 큰 위상을 갖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큰 위상이 고려 내에서 그나마 국왕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배경이기도 했던 거죠. 자, 하지만 이건 원의 간섭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국왕의 힘이 그나마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독자적인 천하관을 바탕으로 황제 지배체제를 안에서는 시행하던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이 황제 지배체제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원의 사위나라가 그걸 똑같이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이 고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줘서 황제 지배체제에서 쓰는 다양한 용어라든지 제도들을 격하시킵니다. 이 황제의 신하인 제후국 체제로 격하시키는데요. 자, 그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왼쪽에 있죠. 자, 왕실 용어 같은 경우는 왕의 묘호, 시호에 조종이 붙던 게 이제 왕이 붙게 되고요. 한 가지 더 붙자면은 충이라는 호칭이 붙죠. 충땡왕, 충성을 한다는 의미예요. 누구에게? 원 황실에게. 이런 의미에 어떻게 보면 왕의 호칭을 정할 정도로 간섭이 심했다는 거고요. 폐하라는 호칭은 제후국 신분에 맞게 전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은 부로 격하가 됩니다. 성 밑에 있던 게 부잖아요. 요 부가 최고 행정기관이 되는 거고요. 요 부 밑에 사로 부는 또 개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왕실의 용어랑 관제가 제후국 체제로 격화된다는 거. 그만큼 원의 간섭이 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원 같은 경우는 다루가치라는 원의 관료를 파견해서 고려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요. 이때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임시 행정기구로 정동행성이라는 걸 고려에 설치를 하는데요. 일본 원정이 실패한 이후에도 이 정동행성을 그대로 둬서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예 고려 영토, 쌍성총광부와 동령부, 그 다음에 탐라총광부를 설치를 해서 고려 영토에 원나라의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원이 직접적으로 이 지역을 통치합니다. 즉, 영토를 뺏어가는 거죠. 자, 이 동령부 같은 경우는요, 평양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탐라총관부 같은 경우는 제주도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쌍성총관부 같은 경우는 동북 지역에 고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동북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아예 영토를 뺏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금이나 은, 그리고 인삼 같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공려, 그러니까 원 황실에서 일을 할 공려라든지 황관 등을 수시로 요구를 하면서 수많은 고려인들이 원나라에 끌려가는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왕권이 복권이 되기는 했지만 원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고려의 위상이 추락하는 모습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상황인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원의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 지배층도 이 원의 간섭이라든지 지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권문세족입니다. 아예 원의 말만 듣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들 중에서도 옛날의 문벌이나 옛날의 무신집권자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문들. 그런 가문을 포함해가지고 새롭게 원에게 아부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권문세족을 이루게 된다는 건데요. 핵심은 그냥 이거예요. 친원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지배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출신이 어땠든지 간에 옛날 문벌 출신이든
아니면 옛날 무신 출신이든 아니면 새롭게 원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권력을 얻는 사람이든지 간에 친원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상당히 권력을 잡게 되는 게 이 원 간섭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요들이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한다는 건데요. 자, 이 권문세족들 같은 경우는 도평의사사를 장악을 하는데요. 이 도평의사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래 최고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도병마사 있죠. 이 도병마사가 좀 더 확대된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군사 문제만 담당을 했었는데 일반 행정 업무까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도평의사사를 권문세족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그리고 정치적인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기 권력을 키우고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데 국가 권력을 활용하는, 자기 정치력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농장을 엄청나게 늘리고요. 자기 사적인 토지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전락시켜서 노비를 계속해서 늘리는 이런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이 결과 양인의 수가 줄어들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당시에 큰 사회 문제죠. 권문세족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자기 권력을 활용하면서 이익을 창출해서 결국에는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듯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흔들리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몽골의 침입과 그 몽골의 침입을 격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찌 보면 몽골의 간섭을 받아들이면서 원 간섭기가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원 간섭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고려의 체제 자체가 상당히 격화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등장을 하면서 권력을 농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 부를 늘려가면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들, 요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배경은 뭐냐? 몽골이라는 큰 권력이 고려 뒤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내에서는 이 원의 아부하고 어떻게 보면 원에 따르는 세력들,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농단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원 세력이, 즉 몽골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 당연히 고려 내부에서도 이 권문세족을 억누르고 권문세족을 제압하려는 세력들 그리고 움직임들이 나타나겠죠. 그게 14세기 중반에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 당시 중국의 변화를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1356년에 원나라의 지배에 반대하던 당시 중국의 어떻게 보면 토착 세력인 한족들이 세운 명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1368년에는 이 명이 원을 원래 몽골에 살던 지역, 초원지대로 몰아내면서 중국을 다시 되찾게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14세기 중반쯤이 되면은 원이 쇠퇴를 하면서 원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원 세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던 세력들을 제압하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고요. 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원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나라에 빌붙어 살아가는 세력들을 억누르고 그걸 바탕으로 고려를 새롭게 바꾸려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원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걸 바탕으로 그 당시 권문세족들이 일으켰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요. 반원 정책의 핵심을 맞춰보면 변발이나 몽골식 의복 등 몽골식 풍습과 제도를 일단 폐지합니다. 몽골의 간섭을 최대한 안 받겠다라는 선언이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있던 권문세족 중에 하나인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를 해서 이 권문세족의 세력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려 정치에 간섭하던 정동행성,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서죠.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를 하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요. 고려의 영토를 다시 넓혀 나가게 됩니다.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함으로써 몽골 세력을 최대한 밀어내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원의 간섭을 최대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사회 문제도 해결을 해야겠죠. 자, 이걸 위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인물을 등장을 하는데요.
인물을 등용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신돈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승려 출신으로서 공민왕에게 등용되면서 환속해서 다시 세속으로 들어와서 신돈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하는 인물인데요. 승려 출신이었던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기존의 정치 세력과 어떻게 보면 연관관계가 좀 적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개혁적이긴 하지만, 개혁적이고 과감한 인물이긴 하지만 기존의 권력과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민왕이 등용하고 밀어줌으로써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설치한 게 뭐냐면 전민 변종도감입니다. 토지, 땅 전자죠. 자, 그리고 백성과 관련된 이 토지와 백성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입니다. 핵심은 권문, 세족 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로 삼은 양민을 심사를 해서 되돌려 놓고자 한 기관인 거예요. 우리 광종 때 고려 초에 봤던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여기는 토지 문제까지 좀 다루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봉정 도감을 실시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당시에 권문 세족에게 어떻게 보면 맞서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데요. 그 새로운 세력들을 육성하는 방법은 뭐냐? 성균관이라는 유교 교육기관을 재부흥시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과거제를 정비해서 과거를 통해 유학 지식을 쌓은 새로운 관료들을 등용하는 겁니다. 신진 세력들을 등용해서 이 신진 세력들이 권문 세족을 제압하는 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의 육성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게 누구의 정책? 공민왕의 정책인데요. 자, 이 공민왕의 정책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권문 세족의 반대라든지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에 따른 혼란 등으로 성과를 크게 거두진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신돈이 다양한 비판을 받고 제거가 되고요. 공민왕이 자기 측근 세력들에 의해서 시해가 되면서 결국에는 개혁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공민왕 시기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 중국에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개혁 추진이었잖아요. 근데 아직은 몽골, 즉 원나라 세력이 완전히 명에 의해서 제압됐던 건 아니에요. 원나라가 좀 중국 북쪽으로 쫓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세력을 갖고 고려에도 간섭을 이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이 반원 정책도 완전히 일관되게 추진하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원의 간섭이 다시 심해지면 그 반원 정책을 잠깐 수그러뜨렸다가 그리고 개혁 정책도 잠깐 수그러뜨렸다가 다시 시도하고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민왕 시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도 보시면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홍건적이라든지 일본의 왜구들로 인해서 내부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문제들, 침입을 받아가지고 사회적인 혼란들이 계속 이어지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이 홍건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나라의 지배에 반발해가지고 한족들이 일으킨 농민봉기 세력들이 하나의 그룹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홍건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원나라의 원나라의 이제 군사적인 제압에 못 이겨가지고 막 밀려오다가 고려까지 쳐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고려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겠죠. 이런 혼란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공민왕의 개혁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민왕의 개혁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권문 세족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원과 명 사이에 어떻게 보면 충돌이 벌어지면서 고려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 끼어 있는 채로 공민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 원과 명이 상당히 충돌하는 사이에서 고려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건지를 두고도 고려 국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에서 원에게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세력이 신진사대부입니다. 아까 공민왕이 성리학이 아니죠. 죄송해요. 여기 위에 보시면요. 성균관과 과거제를 정비하면서 신진사대부를 등용한다고 했었죠. 이 신진사대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새롭게 등용된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유학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한 인물들입니다. 권문세족이 그냥 대대로 물려받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에게 빌붙어서 원의 지원을 받아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라면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인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신진사대부들이 그 당시에 새롭게 받아들였던
새로운 유학의 학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송나라 때 새롭게 등장한 유학의 연구 경향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라는 건 유학을 연구하는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유학 연구 스타일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유학 연구 스타일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성리학이 안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안향이라는 고려의 유학자를 통해서 원에서 고려로 전해지고요. 이 고려로 전해진 이후에 이 고려에서 젊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 성리학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리학이 고려의 과거 시험 과목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나죠. 특히 이 성균관을 재정비했다고 했었잖아요, 공민왕이. 이 공민왕이 성균관을 재정비할 때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유학 공부하는 스타일을 버리고 성리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성균관을 재정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과거를 통과를 하고, 과거 시험에 성리학 과목이 들어갔으니까 통과를 하고 관직에 진출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알아두실 건 이 밑에부터 보시면 고려 후기에 들어온 성리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실 실천 윤리 측면이 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신진 사대부들 입장에선, 새로운 신진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권문세족들이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권문세족들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로 바라보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이 권문세족을 제압하려는 공민왕과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특히 문제로 삼았다는 건 이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그 당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토지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불교. 이 불교가 그러니까 권문세족을 비롯해서 지배층하고 손을 잡으면서 되게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런 토지 문제나 불교 폐단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혁하려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진사대부의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특히 여기 보시면 토지제도, 이 전제라는 게 토지제도거든요. 이 토지제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걸 이 사료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신진사대부들이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기는 하지만, 그리고 권문세족이 여전히 상당히 큰 권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공민왕의 개혁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 자, 이 세력들이 권문세족에게 맞서 싸우면서 고려 말에 정치가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충돌과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고려가 무너지게 되고요. 새로운 나라 뭐가 등장할까요? 조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려 말, 조선 초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신진사대부의 등장까지 살펴봤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 있죠. 이 성균관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해서 공민왕 때 있었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총 4시간에 걸쳐서 고려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고려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내용들을 첫 시간에 알아봤고요. 그 정비된 통치체제와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고려가 놓여있던 국제적인 질서를 좀 살펴봤죠. 다원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독자적인 천하관, 해동천자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시기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시기에 고려 국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인 모순이 발생을 하면서 이자겸의 그 다음에 석융천도 운동 같은 다양한 사회 혼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게 결국에는 무신정변으로 문벌의 무너짐을 촉발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3번째 시간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4번째 시간에는 그 무신정권기에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몽골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출현을 하면서 결국엔 이 몽골의 간섭을 받고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고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이렇게 몽골의 간섭을 받을 때는 기존의 독자적인 천하관 같은 것들을 내세우지 못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관제 같은 경우도 황제가 쓰던 어떻게 보면 용어나 관제를 격하당했으니까 이 독자적 천하관이 이 즈음에 무너진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원의 간섭을 받게 된 건 몽골과 원, 세력이 엄청 강해졌기 때문이잖아요. 이 세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고려 내에서도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과정에서 고려 말의 마지막 정치적인 변화를 이끄는 신제 사대부 세력들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 몇 년일까요? 대략 900년대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금 1300년대에 무너지니까 5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지되었던 고려 왕조의 기본적인 역사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고려라는 그럼 전체 사회가 어떤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지배 시스템은 했죠.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지,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